자, 봅시다. 자, 국어라는 학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맨날 보는 게 이제 화작이죠. 화작이랑 뭐 언매가 있을 거고, 언매는 내가 따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화작만 좀 중심적으로 언급을 할 거야. 그리고 비문학이 있을 거고 문학이 있을 거예요. 문학 쓸 칸을 여기다 어딘가에 이렇게 냅두면 돼. 자, 그런데 화작만 보자면 일단 대부분 요쪽에 관련된 문제는 뭐에서 나오냐면 정확도에서 나와요. 정확도와 속도를 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새 패턴들은 조금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최근에 이제 화작 문제 중에서 킬러 문제랍시고 한두 문제가 출제됐기는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할만해요. 됐죠? 여전히 정확도 속도를 한다면 비문학이와 문학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얘네는 일단 정확한 독해력, 그리고 문제 풀이 능력, 이걸 높이면 되는 거지, 막 엄청 어려운 추론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었던 기출 중심으로, 내가 미안해 쓰면서 이걸 같이 못하니까 기출 중심으로 오답이랑 풀이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해놓으면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제 언매는 조금 달라.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이제 화작 쪽인데, 언매를 만약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한테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언매는 기본서들도 있고 문제를 푸는 패턴들도 있을 거고 오답 정리를 하면서 따로 나만의 어떤 언매 노트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 됐죠? 그런데 화작만 보자면 일단 이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은 타임어택으로 문제를 풀게 돼요. 결국 나중에 가면 경지에 오르면 시간이 이만큼이 넘어갔다, 화작에서 망한 거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거야. 됐지?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 될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요약이 좀 중요한 편이죠. 요약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이 지문을 요약할 수 있느냐가 가장 포인트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논술을 역으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논술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글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뼈대를 먼저 구성하죠. 내가 지금 논술만 먼저 설명을 할게. 논술은 뼈대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가는 식으로 글을 완성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요약 작업은 뭐냐면 이 살들 중에서 뼈대를 골라내는 작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살의 대부분을 갖다 지워버리고 뼈대만 밑줄을 치거나 필기를 하는 식으로 반대로 가는 거니까, 핵심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으면 사실 비문학은 대부분 해결이 돼. 우리가 얘기하는 독해 능력이라는 건 사실 이건 거예요. 이게 독해 능력이야. 됐죠? 뭐 혹자는 글을 읽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독해 능력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지문을 읽어내는 능력 자체가 독해 능력이고, 결과적으로 이 독해 능력이라는 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약 능력이라고 봐도 무방해. 뭐 책에 따라서 되게 막 현란하게 얘기하는데 비문학에서 현란한 건 없어. 어차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뭐가 문제냐면 이제 문제풀이 능력은 따로 봐야 되겠지.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결국 선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선지라는 건 당연하게도 기본어 혹은 뭐 개념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죠. 이런 말들이 있어. 얘네가 맨날 써오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선지 공부는 따로 해줘야 돼요. 됐죠?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는 A면 B다와 같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제 부분과 이 결론 부분에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를 확인하는 측면이라서 A였을 때 반드시 B가 되는지, 그리고 A이면 반드시 B가 돼야만 하는지, 그게 아니라 C, D도 있는데 이 지문에서는 B가 그럼 맞는 건지, 혹은 A가 맞는지, 이 가정이 맞는지를 판단해서 X를 쳐놓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선지 공부법 중에 하나겠지, 그지? 근데 이거 말고 이제 3점짜리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추론으로 나옵니다. 됐죠? 추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내가 이걸 이제 좀 논리라고 얘기하는 편이고, 평가원식 논리는 대부분 산단 논법에서 끝나요. 혹은 변증법에서 끝납니다. 어려워봤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왔냐면 지금까지
1단 추론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추론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A이면 B이고 B이면 C인데 그러면 A였을 때는 C가 됩니까? 라는 수준의 아주 기초적인 논증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이 수능 수준의 어떤 지문에서는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법학적성 시험이라든가 리트디트 같은 시험들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일단 추론 가지고는 부족해요. 논리에도 어마어마한 논리의 증명들이 있고 그 증명들을 다 공부해서 비문학을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평가원 수준, 즉 수능 수준에서, 즉 고3 수준에서는 일단 추론만 해도 충분하다. 됐죠? 그런데 3단 논법 정도만 한다면 사실 변증법은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준 거는 빈 종이에다가 필기하는데 효원아. 자, 됐죠?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시험 볼 이제 문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줄게요. 문학. 자, 문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쌤 방금 설명한 대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반고해야 되는 건 개념어예요. 근데 개념어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선지에 있다고 했죠. 선지공부법.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개념어라는 건 뭐 대구법이 뭔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뭐 의인법이 뭔지 화류법이 뭔지 뭐 등등등의 어떤 법들이 있겠죠. 근데 항상 내가 뭐라 그랬냐면 선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A였을 때 B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개념을 활용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관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이제 사전들이 나름에 있어야 되는 게 나름의 사전이 있어야 돼. 공부할 때 봐봐. A 개념을 썼을 때 반드시 B 효과가 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의인법과 활용법을 쓰게 되면 당연하게도 역동적이에요. 그렇지 않아? 아무래도 특히 활용법을 썼다고 봐봐. 살아있지 않는 생물을 살아있게끔 만드는 거야. 당연히 존나 역동적이지. 맞지? 근데 이거 말고 그 작품에서만 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 됐니? 그럼 방금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선지를 보면서 아, A였을 때는 반드시 B를 내는구나 라는 너만의 사전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선지 공부를 하면서. 이건 누구도 시켜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그냥 문제 푸는 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 나름대로의 공부법에서 선지를 따로 정리를 해서 나름의 사전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한테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정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는 못하니까. 됐죠? 고2도 경험해봤겠지만 고3이 되면서 너네들 고3이 이제 고2 다 경험해봤잖아. 선지 공부법 내가 엄청 강조했었죠. 근데 한 번도 한 놈이 없어요. 내 수업 들으면서. 맞지? 그리고 내가 사조 정리 쭉 하라고 했는데 사조 정리 내가 이제 냅두고 내가 안 시켜주니까 한 번도 해놓은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걸 알아. 모르지 않아요. 해야 되는 거 알아. 숙제인 거 알아. 근데 아무도 안 해. 됐니? 공부는 기본과 아주 기초적인 걸 누가 많이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좀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런 관계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들이고 풀다 보면 요 새끼들이 맨날 A였을 때 B가 아닌데 B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오답인 선지들을 만들어내요. 나는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원래 무조건 맞는 선지도 정리해놨고 다른 책에는 늘 오답처럼 자주 출제하는 선지도 정리해놨어요. 이해됐니? 그래서 쌤은 사실은 작품을 공부한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1, 2, 3, 4, 5번을 정리한 거야. 이해됐어? 이게 처음엔 누구나 작품을 먼저 정리하게 돼요. 됐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선지로 넘어가게 돼요. 됐니? 만약에 본인이 선지로 못 넘어갔다? 3등급밖에 안 될 거야 아마 수능에서. 대부분 2등급으로 넘어가는 애들이 선지 공부를 한 번씩 하거나 선지에 대한 감이 굉장히 좋아. 이해됐죠? 필수적인 거다 얘들아 이거는. 자 아무튼 요걸 한번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이거는 아마 내가 정리는 해주진 않겠지만 자주 나오는 것들은 자꾸 정리를 해줄 거야. 어쨌든 그렇고 자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사조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이제 연대별이야. 주요 작품을 정리하는 거예요. 왜 이걸 연대별로 정리를 하냐면 우리의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연대별로 일어났었던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문학은 공감을 받아야 되는 작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네한테 처음에 개념을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시는 나의 얘기를 그냥 밖에다 하는 거야. 그래서 세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로는 사실 어려운 게 결국 개인이 세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즉 나의 얘기를 남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 얘기가 공감을 받을 수 없다면 하등 쓸데없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시집도 사실은 시인 입장에서는 시집이 팔려야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글을 아무리 잘 쓴다 해도 저 새끼가 내 말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내 시집은 팔리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사실 공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좋은 문학들은 공감의 컨텐츠가 있고 그건 대부분 뭘 반영하냐면 시대 정신을 반영해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정서들 혹은 일반적인 대중들이 다 가져야만 하는 정서들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수능은 너네한테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을 물어봐야 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정신을 제일 많이 담은 작품 위주로 먼저 낼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직도 안 낸 게 너무 많아.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걸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저 새끼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새끼인데 근데 잘 모르는 작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이쪽이면 맞겠지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우리 문학에서 유일하게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수능은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수능은 유명한 작가의 안 유명한 작품을 내요. 적어도 이렇게 내려고 노력은 해. 그런데 이 안 유명한 작품은 유명한 작가라는 건 일종의 사조가 있을 건데 얘가 맨날 글을 써오던 일종의 패턴이 있을 건데 이 안 유명한 작품은 둘 중에 하나예요. 패턴을 따르거나 패턴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패턴을 따르지 않는 거는 아주 초기 작품이거나 아주 후기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됐죠? 중기 작품이 대부분 패턴일 거고 그 사람의 완성이 되고 나서 아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식의 어떤 패턴들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김영랑 시인의 도굴차고 같은 작품이에요. 원래는 김영랑 시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들을 서정시를 내기로 유명하지만 순소시를 냈지만 마지막에 이제 1930년대 이제 본인이 고문도 당하고 일제강점기가 아주 패단에 이르렀을 때 도굴차고라는 작품을 하면서 저항시를 유일하게 남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시 사람도 있어. 원래는 막 생명파 시를 막 썼는데 초기에는 작품이 정제되지가 않아서 순수시를 쓰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기 작품은 약간 좀 다른 패턴을 가지기도 하거든.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얘기들이 나올 건데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그러면 패턴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준 준거틀이 돼요. 내가 이 작품을 바라봐야 되는 기준이 될 거야. 그래서 암기를 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야. 안 유명한 작품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되는데 보통 패턴으로 나오지 않는 것들은 보기와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결이 좀 된다. 좀 쉽게 내준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됐지? 자, 그리고 유명한 작가라고 하면 이제 이 기준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국정교과서에 나와 있는 친구들. 그리고 국정교과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수능에서 자주 출제돼 왔던 사람들에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능 지금까지 나왔었던 기출분석 하지 않으면 유명한 작가가 누군지 알기가 어렵다고. 이건 내가 정리를 해줄 거야 그냥. 그래서 요렇게 보면 되는데 내가 출제 그 문제집에서 나온 그 유명한 작가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자, 학계에서 뭐 판단한 걸로 치면은 문학사에서 큰 영향을 끼친 요렇게 한정 짓고 있어요. 됐죠? 문학사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사조를 낸 사람은 무조건 나와요. 됐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현대 작가들 중에서도 새로운 작품 세계를 만들거나 한국 문학사에서 혹은 한국의 시대 정신을 가장 많이 담은 사람은 무조건 수능에 나올 거야. 되니? 그래서 내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얘기한 거긴 한데 쌤 생각에 가장 나올 만한 작가는 누구냐면 김훈이에요. 아니? 혹시? 카레 노래 알아? 카레 노래 하면 알 건데 이 사람이 아마 가장
한국 문학에서 근대 작가, 현대 작가들 중에서는 나올 만한 작가인데 문제가 뭐냐면 김훈은 아직도 글을 쓰고 있고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이해돼? 돌아가셔야지만 수능에 출제가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영광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당연하게도 그 사람의 작품들을 학생들이 공부하기 시작해. 무슨 얘기냐면 60만, 50만의 독자들이 생겨요. 그럼 이 사람이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생존 작가는 수능에 잘 나오지 않아요. 혹은 작품을 중단해야 되는데 김훈이 되게 오랫동안 글을 안 쓰다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글을 계속 쓰고 있어. 내가 주장했었던 거는 이제 안 썼을 때 얘기야. 이제 김훈이 글을 안 쓰나 보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 나올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카레노르만 쓴 건 아니거든. 이 사람 내가 왜 얘기하냐면은 이분은 글을 하나 쓰기 위해서 조사를 6년에서 7년을 해요. 그냥 글 쓰는 사람이 아니야. 카레노레를 쓸 때 6년 동안 아산에 이제 현충원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순신을 이제 기리는 곳이 있잖아. 아산에 있는 그 이순신 생가 옆에다가 집을 얻어서 거기 그 동네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6년 동안 살았어요. 3년을 아산에서 살고 나머지 2년을 그 이순신을 모신 박물관에서 2년을 살고 1년 동안 글만 썼어. 글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의 문체는 사실은 정제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인물에 빠져서 작품을 낼 때마다 문체가 바뀌어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작가들은 대부분 자기의 문체가 있고 자기 얘기를 해. 이 사람은 내가 써야 되는 인물의 문체를 맞춰요. 상상해서 만들어.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그 사례 노래에서는 문장이 다 어떠냐면 굉장히 짧아. 군인이잖아. 맞잖아. 그리고 평생을 절제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감정 표현이 없어. 사실만 언급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 근데 이 사람이 쓴 다른 작품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얘들아. 어떤 건 되게 아름다운 작품도 있어. 검은고라는 작품을 보면 엄청 사랑 얘기, 엄청 아름다워. 톤실라 시대 얘기거든. 뭐 이런 글도 쓰던 사람이고 최근에 쓴 이제 자기의 수필집을 하나 냈는데 그건 그냥 아저씨야. 라면을 끓이려는 작품인데 그냥 자기가 라면 끓이면서 하루를 살았던 삶을 얘기해요. 그냥 동네 60대 아저씨야. 라떼는 하는. 진짜로. 대한민국의 평균이야. 알겠지? 나는 배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 이 배가 왜 나왔을까? 내 아내는 맨날 이걸 빼라고 하는데 나는 내 발끝이 보이지 않아서 좋다. 이 문장이 너무 좋아. 됐지? 이게 이런 아저씨야. 카레노 노래 썼던 사람이랑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훈이라는 작가는 현대 문학사에서 어떤 걸 만든 사람이냐 내가 평가하기로는 나름대로의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까지 작가는 내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배우처럼 누군가에게 젖어들어서 하는 사람이야. 마치 조커를 연기했던 사람처럼 그 사람에 젖어들어서 그 사람의 삶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연기자처럼 을 정의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글은 영어로 번역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맨부커상이라든가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한강 작가는 원래 처음부터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협업하시는 분이 영어 번역계에서 1등이신 분이야. 됐니? 그러니까 글을 썼을 때 해외로도 출간될 수 있는 무언가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서 메푼커상이 되고 노벨상이 된 거지 한강 작가보다 다른 작가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해됐니? 내 말이 뭔지? 자 어쨌든 그래서 난 김훈이 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반대로 한강 작가는 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한강 작가 책을 읽어보면 키워드가 대부분 폐륜, 불륜 그리고 가족끼리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뭐 그런 키워드가 안 좋아요. 교육적이지 않아. 그 사람의 최근작들이 소년에게 온다라는 최근작들을 보면 조금 밝은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한강 작가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굉장히 어둡고 음침하고 침울하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이야. 학생들한테 가르칠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됐니?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사실 수능에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해.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좋은 작품과 노벨상을 받을 만한 좋은 작품과 수능에 나올 만한 작품을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김훈이라는 작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문학사에서 큰 영향을 끼친 작가로 예시로 나온 게 누구였냐면 김영랑 시인이었어요.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쌤이. 김영랑 시인은 어쨌든 1910년대와 1930년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한번 할 거예요. 1910년대에 이 사람이 썼던 거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제 막 이제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막 침탈하고 있었을 시기인데 이 사람 뭐라고 생각했냐면 시라는 것은 너네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저항시 그래 좋긴 좋지 좋은데 너네 시 왜 써? 시라는 것은 이 우리의 언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거야. 니네가 말하려는 어떤 주제를 가진 시를 쓸 거면 너네 그냥 기사 써. 왜 시 쓰고 지랄이야? 라고 얘기하신 분이야. 그래서 순수시라는 것을 처음으로 한국적으로 도입하신 분이야.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죠? 저항시를 쓰시게 되었죠. 됐죠? 이 당시에 그리고 왜 이런 순수시를 쓸 수밖에 없었냐면 이 당시에도 물론 저항시가 있었지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름대로 카프 문학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시들이 언급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어떤 주제의식을 가진 시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언어를 담은 한국어의 언어의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를 쓰는 것이 오히려 한국적인 것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수시를 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농담 삼아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저항할 의지가 없었어. 그게 아니라 저항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뿐이에요. 됐죠? 그래서 큰 어떤 사조에서 벗어나서 나름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셨다라는 측면에서 김영랑 시인이 우리 수능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이유는 이거에 있어요. 시가 어렵고 쉽고가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뭔지는 알겠지. 그럼 내가 그냥 쭉 훑어볼게. 나중에 필기 못한 거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세요. 봐봐. 결과적으로 화작이라는 것은 타임 어택이야. 내가 어떻게 독해를 빠르게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느냐에 나의 능력이 달려있다면 비문학은 내가 논술을 하는 거랑 역으로 살에서 다 살을 지우고 뼈대만 남겨서 이 새끼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데 있어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선지는 완전 논리로 넘어가서 기본어와 개념을 어느 정도 익혀서 전제였을 때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전제가 맞는지, 이 전제였을 때 반드시 결론이 이건지, 혹은 이 지문에서만 결론이 이거가 맞는 건지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추론을 해서 1단 추론 정도의 어떤 추론을 가져가는 건데 그 1단 추론이라고 하면 3단 논법과 변증법 정도밖에 없다. 다만 변증법은 정말 수능 문제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주는 문제집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단 논법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즉 3단 논법은 A면 B고 B면 C였을 때 A면 C인지를 알아내는 것 정도이니까 요 정도 논리를 파악하려면 즉 이 뼈대 두 개를 파악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이게 선행돼야 돼요. 즉 독해 능력만 선행되면 사람이라면 추론할 수 있어요. 대가리가 달려있으면 추론할 수 있다고. 우리 수능은 딱 거기까지만 봐. 너네가 나중에 봐야 될 리트디트 즉 뭐 법학적 성분 너네가 봐야 될 고시들은 이거 이상을 요구해. 알겠니? 그때부터 정말 머리 싸움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문학에서는 개념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조 공부를 하면은 사실상 끝난 거예요. 여기 이제 추가로 이제 요새 추가되는 게 뭐냐면 수능 특강이지. 정말 특이해요. 됐죠? 이건 사조에도 나오지 않고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유명한 작품도 아니고 나왔었던 애들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애들이 하나씩 특히 현대시나 현대문학에서 현대소설에서 나와요. 근데 문제를 풀 만한 가치가 있고 되게 어려워. 됐지? 이런 작품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여전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가치가 있어요. 됐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신하면서 겁나 보겠지만 난 사실 고1이든 고2든 되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3이 아니다 할지라도 작년도에 수능 특강에 나왔던 게 올해도 조금씩 연계가 되거든? 뭔 얘기냐면 작년에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가르쳤던 게 올해 나와요. 뜬금없이. 나하고 되게 오랫동안 수업을 한 친구들은 그게 쌓였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말 봤는데 이러고 푼단 말이야. 짬이 생기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되게 당황할 수도 있어. 왜냐면 특이한 작품이라는 것은 저 때만 특이한 게 아니라 올해도 특이하거든. 저 때 안 나왔으면 올해도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보통 킬러 문제란 말이야. 됐니? 근데 내가 작년에 수능 특강 한번 풀어봤으면 이거에서 말 본 건데 하는 거거든. 진짜 별거 아닌 지문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 좀 잘 정리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진도 나갑시다.